안녕하세요. 선부중학교 2학년 학생 여러분, 현기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51강, 바로 임진왜란에 대해 공부할 시간입니다. 프린트는 58번 프린트고요. 교과서는 162에서 165페이지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사림이 어떻게 이제 권력을 잡는가 해가지고 훈구랑 사림을 비교하고 훈구랑 사림이 갈등했던 사화, 4번의 사화, 무호, 갑자, 기묘, 을사사화를 살펴봤고요. 그 4번의 사화에서 그렇게 패배했음에도 사림이 끝끝내 훈구를 상대로 이길 수 있던 비결, 유향소, 서원, 향약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사림이 훈구를 몰아낸 다음에 이제 붕당을 형성하는 그 과정 속에서 붕당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자, 그럼 이번 시간은 우리가 여러분에게 굉장히 익숙한, 우리에게 이제 이순신 장군, 거북선 이런 걸로 굉장히 익숙한 임진왜란에 대해 공부할 건데요. 여러분이 임진왜란이란 전쟁이 조선의 역사에 미친 영향력은 정말 엄청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선을 시대 구분할 때 조선을 어떤 사건을 계기로 전기와 후기로 나눈다 그랬어. 그 조선을 전기랑 후기로 나누는 사건이 뭐라고 했죠? 네, 양란. 2번의 전쟁인 양란. 그 양란이 뭐야? 일본과 싸웠던 외란. 그리고 청나라, 여진족과 싸웠던 호란이에요. 우린 그 중에서 오늘 일본과 싸웠던 외란, 임진왜란에 대해 공부하도록 할 겁니다. 임진왜란의 뜻은 임진년의 외, 일본 놈들이 외놈들이 란을 일으켰다, 난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건데, 이름만 들으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전쟁은 일본과 우리 조선의 전쟁이 이랬지만 우리 일본과 조선뿐만 아니라 명나라, 여진족까지 포함해서 이 동북아시아의 국제정세를 완전히 뒤바꿔 놓은 국제전이었어요. 무려 7년 동안 계속된 전쟁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러분 이번 시간에 이 임진왜란 어떻게 공부할 거냐? 임진왜란이 일어나게 된 원인, 임진왜란의 발생 배경, 그리고 전개 과정, 그리고 결과, 이렇게 총 3파트로 나눠서 배경, 전개 과정, 결과 이렇게 나누어서 공부를 하도록 할 겁니다. 어떻게 나눈다고요? 배경, 과정, 결과로요. 그럼 제일 먼저 이 전쟁, 임진왜란이 일어나게 된 전쟁의 배경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학교에서 친구랑 이제 싸움이 날 때도 쌤들이 물어보잖아요. 얘들아, 왜 썼어? 이러면은 이유가 한두 가지가 아니죠. 얘가 얼마 전부터 저를 꼽졌어요. 저격글 올렸어요. 마드 박았어요. 막 하고 막 친구들끼리 싸우는 것도 이유가 수십 가지 나와. 근데 국가 대 국가의 싸움인 거예요. 이유가 단순할까? 아니야.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이 임진왜란이 왜 일어났는가 보려면 당시 이 16세기 이 동북아시아의 상황이 어떤지 봐야 돼. 우리는 당시 16세기에 여러분들 조선과 일본의 상황이 어땠는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조선의 상황부터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조선이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했을 때가 1392년이야. 근데 임진왜란은 딱 언제 발생하냐? 1592년에 발생해요. 그래서 어릴 때 연도 외울 때 쌤들이 일본이 쳐들어오는데 159 있으면 어떡해? 이렇게 말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거 중요한 거 아니고, 어쨌건 중요한 거는 봐봐, 1392년, 1592년 지금 몇 년 되는 거야? 딱 200년 되는 거야. 조선이 건국된 지 딱 200년 되던 해에 전쟁이 터진 거거든. 근데 얘들아, 조선은 이성계가 건국하고부터 임진왜란이 터질 동안 그 2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여러분들 큰 전쟁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조선은 200년 동안 평화를 누립니다. 이게 뭐랑 비교하면 확 와닿냐면 고려랑 비교해봐, 얘들아. 고려는 초반에 누가 쳐들어와? 거란족이 만든 그 요나라랑 갈등이 있었죠. 그래가지고 막 서희가 외교단판하고 막 강간천 규주제처 벌어지고, 나중에는 막 여진족이 쳐들어오니까 막 윤관이 별문만 끌고 나가고 막 사대하고, 그 겨우겨우 거란이랑 여진 막아냈더니 누가 쳐들어와? 몽골이 세운 원나라가 무악 밀고 왔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누가 밀고 와? 홍건적이랑 왜고가 밀고 와. 그러니까 고려는 500년 내내 국가의 운명을 건 전쟁의 연속이었어. 근데 조선은 건국하고 200년 동안 국가의 운명을 건 거대한 전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200년간 평화가 지속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평화가 마냥 좋냐?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들 안전불감증이라 그러죠. 여러분 차 탈 때 안전벨트 매죠? 근데 안전벨트 매야 하는 거 누구나 알아. 근데 안전벨트 매면 어때요? 불편하고 번거롭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한두 번씩 귀찮은데, 불편한데 안전벨트 안 매. 근데 안전벨트 안 맸는데 사고가 안 나. 그럼 어떤 생각해? 뭐야, 안전벨트 안 매도 사고 안 나네. 그 다음부터 자연스럽게 차 탈 때 안전벨트를 매 안 매? 안 매거든. 왜? 안전벨트를 매면 불편하니까. 근데 안전벨트를 안 매도 사고가 안 나는 것 같으니까 안전벨트 안 매는 거야. 그러다가 사고 나면
정말 크게 다치거나 죽죠. 그죠? 조선이 딱 그런 상황인 거야. 200년 동안 전쟁이란 전쟁이 없어. 평화가 지속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굳이 힘들게 군대를 가고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나라의 그 군사력을 튼튼히 해야 한다 생각을 할까? 안 하거든. 왜? 안 해도 별 문제? 없으니까 뭐하러 힘들게 국방을 강화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200년간의 평화 때문에 사람들이 안전 불감증에 걸린 거야. 이 조선의 이 군역제도가 완전히 문란해집니다. 군역제도라는 게 뭐냐면 군인의 역할을 누가 할 것이냐를 가지고 하는 게 군역이에요. 자, 여러분 기억날 겁니다. 조선에서는 군인의 역할을 누가 했죠? 누구라면 다 어디에 갔죠? 네, 조선의 천민, 그 노비, 천민을 제외하고 자유민인 양인은 누구나 군대를 가야 한다라 그랬던 양인 개병제를 실시했습니다. 양인이라면 누구나 군대를 가야 한다. 양인 개병제가 원래 원칙이었어. 그래서 16세부터 60세까지 조선의 양인 남자들은 주로 농민들이었죠. 농사 지을 때 빼고는 농사를 쉴 때는 이제 가가지고 훈련받고 그랬단 말이야.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전쟁이 안 일어나. 군대 안 가도 별 문제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군대 가고 싶어요? 가기 싫거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 양인들이 슬슬 꾀를 부리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가야 되는데 돈을 주고 다른 사람을 대신 군대로 보내는 일이 발생해요.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 대립제라 그래. 대신하여 세우는 제도다. 라고 하는 거야. 마치 여러분이 이제 친구한테 청소 대신해달라고 그러고 도망가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근데 더 문제는 정부도 이런 걸 불법이라고 단속하고 양인들을 군대에 와라고 딱 단속해야 되는데 조선 정부도 뭐 전쟁이 안 일어나니까 굳이 힘들게 막 사람들 불러 모아서 군사훈련 시킬 필요를 못 느끼는 거야. 그래서 조선 정부에서 야 어차피 다 군대 오기 싫어하고 다 돈 주고 사람 대신 보내는데 이럴 바엔 차라리 이걸 법으로 만들자 해서 어떤 제도를 만드냐? 기가 막힌 제도를 만듭니다. 자, 여기 제가 뭐라고 적었죠? 군적수포제, 반군수포제라는 거야. 이게 뭐냐면 군대를 이제부터는 모두 다 오지 않아도 된다. 오고 싶은 사람만 군대 와라. 대신에 군대 안 올 거면 대신 사람 사서 보내지 말고 차라리 우리 국가에다가 뭘 내라? 돈을 내라는 거예요. 돈을 내면 그 돈 받고 군대 안 올 사람은 돈만 내면은 군대 안 오게 해주겠다 이거야. 여러분 솔직히 그럼 군대 갈래요? 돈 낼래요? 당연히 돈 내지, 그지? 근데 이제 그 당시 돈을 뭘로 냈냐면은 이제 포라고 하는 옷감이 있어. 비단 옷감 같은 거. 그 포가 돈으로 쓰였거든. 그러니까 군대 안 올 거면은 돈. 뭐래? 포를 내면 옷감인 그 포를 내면 군대 안 와도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국방이 텅텅텅 비는 거예요. 그리고 얘들아 봐봐. 그럼 조선 정부 그 명분은 뭐냐면 백성들, 군대 오기 싫은 사람들이 낸 포. 이걸 가지고 전문적인 직업군인을 양성하겠다는 거였는데 전쟁이 안 일어나니까 이 백성들로부터 군대 오기 싫은 사람들이 낸 포를 가지고 뭐 할까? 다른 데 써먹는 거야. 국방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완전 국방이 텅텅텅 비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들 봐봐. 근데 이런 상황에서 또 조선은 200년 동안 전쟁이 없는 상태에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이 양반들이 단결하지 못하고 분열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양반 사회가 분열되어 있던 상태라는 겁니다. 왜? 훈구랑 사림이 싸웠던 걸 우리가 뭐라 그러죠? 사화. 그리고 사림이 훈구를 몰아내고 정권 잡은 다음에는 정치와 학문적인 생각이 맞는 사람들끼리 당을 나누어가지고 붕당 정치를 했죠. 어쨌든 양반들이 분열되고 있는 상태란 말이야. 그지? 자,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 근데 그건 있어. 그럼 쌤, 조선은 진짜 아무런 준비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전쟁을 맞이했나요? 그건 아니에요. 조선도 정말 최소한의 준비를 합니다. 왜냐면 200년 동안 평화가 지속됐다고 하지만 이거는 어떤 기준이냐면 국가 대 국가의 운명을 건 대규모 전투가 없었다는 것 뿐이지 그 국경 변경 지방에서의 소란은 항상 있었어요. 북방에서는 누가 내려와? 여진족. 남쪽에서는 누가 쳐들어와? 왜구들. 그러니까 소규모의 오랑캐의 침입. 이 여진족과 여러분들 이 왜구의 침략은 자주 있었어요. 특히 왜구들의 침략은 좀 많았어.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이거 좀 알아둘게 얘들아 우리 기억나지? 중종 때 얘들아 무슨 사화가 있었죠? 기묘한 릴
기묘사화가 있었죠. 그죠? 조광조를 죽였던. 그러니까 기묘사화 때문에 조정이 막 난리였잖아. 그지? 이렇게 조정이 어수선한 틈을 타서 일본이 쳐들어옵니다. 이게 바로 삼포 외란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정치가 혼란스러우니까 오랑캐들이 쳐들어오는 거야. 당시 이제 막 조광조 막 죽이는 막 이런 기묘사화가 터지고 정신없을 때 삼포에서 일본 놈들이 난을 일으킵니다. 삼포가 어디냐면은 기억날 거예요. 세종대왕이 그 왜구들의 근거지였던 쓰시마 섬을 정벌을 하죠. 근데 이제 세종대왕은 알고 있거든. 이 쓰시마 섬에서 왜 왜구들이 조선으로 약탈을 하러 오는가? 뭐가 없으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먹을 게 없다면 우리를 약탈하지 말고 뭐 하자? 우리랑 뭐 하자? 정당하게 교류, 장사를 하자라 그래가지고 일본과 장사를 할 수 있는 세 개의 무역항을 열어줘. 부산포, 연포, 제포라고 하는 세 개의 무역항을 열어줍니다. 근데 솔직히 일본 애들 입장에서는 돈 안 내고 약탈해 가는 게 좋아? 돈 내고 사가는 게 좋아? 약탈해 가는 게 좋은 거야. 근데 그 전까지는 조선이 딱 건강한 상태니까 군말 없이 돈 주고 사갔지만 조선이 지금 비리비리하거든. 막 중앙에 난리가 난 거야. 그러니까 삼포에 있던 일본 애들이 기회는 이때다! 이러고 이제 반란 일으켜서 난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삼포 외란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게 바로 뭐냐? 변방의 문제를 해결하는 기구다. 그래서 비변사라는 게 나와요. 대비한다. 무엇을? 변방, 국경지방의 이 문제를 대비하는 기구다라고 하는 건데, 이때만 해도 여러분들 비변사는 임시기구였어. 마치 재난대책위원회처럼. 근데 여러분들 또 명종 때 또 한 번의 사화가 터지죠. 을사사화. 외척들 간의 다툼. 그때 여러분들 일본이 또 한 번 쳐들어와요. 일본 왜구들이. 이거를 우리가 을묘외변이라고 합니다. 을묘외변. 이때 한 10,000명 정도 쳐들어왔어요. 왜구들이. 이 을묘외변을 막는 과정에서 또 한 번 뭐가 열릴까? 또 한 번 변방의 문제를 해결하는 기구인 비변사가 열려. 근데 이때부터는 이게 규모가 좀 컸잖아. 10,000명이니까. 이때부터는 비변사가 임시기구가 아니라 정식 기구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조선에서도 최소한의 이런 그 이민족이 침입했을 때 그 군사 문제를 의논하는 기구인 비변사 정도의 체제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임시기구였다가 삼포회란 때까지만 해도 임시기구였다가 을묘외변을 계기로 정식기구, 군사 문제를 논의하는 정식기구로 승격했다라는 건데, 그래도 여전히 그렇게 제대로 된 대비는 되지 않았어. 근데 참 불행하게도 조선이 이렇게 비리비리하게 휘청휘청할 때 일본은 전투력이 극강에 달해 있었어요. 왜냐? 여러분, 당시 일본이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일단 여러분 일본에서 도요토미 히데요시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원래는 하시바 히데요시였다가 나중에 성을 바꾼 건데,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여러분 어떤 사람이냐면, 여러분 혹시 여기서 일본사를 좋아하거나 일본에 관련된 게임을 좋아하는 친구들은 알더라고. 전국시대라는 거 아세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간단히 말하면 여러분들, 일본이 완전 걸레조각처럼 분열돼가지고 서로 일본의 지배자가 되겠다고 일본 애들이 자기들끼리 내전을 벌인 게 전국시대야. 전쟁했던 시대라고. 이게 무려 100년간 이어집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뭐랑 비슷하냐? 후삼국시대. 호족들이 다 지방에서 내가 왕이다, 내가 성주다, 내가 장군이다, 내가 왕이다 이러고 막 호족들이 지방에서 난립했죠. 그죠? 그 과정에서 후구구려의 궁예, 왕건, 후백제의 견원 이렇게 딱 호족들이 나와가지고 내가 이 나라의 주인이다 하고 막 싸웠잖아. 일본이 딱 그런 시대인가. 우리로 치면은 후삼국 분열기. 근데 그게 무려 몇 년간 된 거야? 100년이나 지속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은 100년 동안 자기들끼리 죽고 죽이는 어마어마한 대전쟁, 대혼란의 시대를 겪은 거야. 근데 그 전국시대, 100년간 이어져 온 이 전국시대를 통일한 게 누구냐면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예요. 얘가 이 전국시대를 통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봐봐. 100년 동안 싸웠어. 그 1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싸웠으면은 거의 일본 애들은 싸움의 귀신인 거야. 100년 동안 밥만 먹고 싸움질만 한 거야. 머리, 허리, 다리 이래가지고 완전 싸움의 달인이 된 군대만 수십만 명이 있는 거야. 그래 봐봐. 통일이 됐어. 더 이상 전쟁은 있어? 없어? 없는 거야. 이제 일본은 통일됐어. 일본이 평화가 온 거야. 더 이상 전쟁은, 일본 내에서의 전쟁은 일어날 일이 없죠. 그럼 그 수십만의 군대가 필요한가? 필요 없지. 그지? 그러니까 이제 군대 어떻게 해야 돼? 해산시켜야 돼. 얘들아, 이제 우리 통일됐어. 이제 너희들 다 집에 가. 하면은 평생을 태어날 때부터 싸움만 해온 군인들이 야, 이제 일본이 통일됐구나. 난 이제 평범한 삶으로 돌아가야지. 하고 돌아갈 수 있을까? 아니지. 얘들은 평생 싸우는, 사람 죽이는 거 싸움밖에 못 배웠는데 이제 통일됐으니까 집에 가라? 실업자가 되라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거기다가 도요토미 히데요시도 여러분이 얘가
그 100년간의 전국시대를 통일한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사실 전략전세 천재예요. 전략전세 천재란 말이야. 그 난다긴다는 일본의 영주를 제압했잖아. 그리고 딱 제압했더니 일본이 내 밑에 있어. 거기다가 100년간의 싸움으로 단련된 군인들이 내 밑에 있는 거야.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 정도의 병력 규모라면, 나의 능력과 이 정도의 싸움에 단련된 군인이라면 내가 중국까지 먹어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내가 하게 돼요. 과대망상에 빠집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을 통일하고 이제 어디까지 가고 싶은 거야? 중국까지 가고 싶은 거예요. 실제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그 말을 해. 근데 중국까지가 아니었다. 어디까지 가려고 하냐면 일단 조선 찍고, 조선은 당연히 먹는 거고, 중국 찍고 어디까지 간다? 인도까지 간다. 온 아시아를 내 발 밑에 두겠다 라고 진지하게 인도까지 점령하겠다 했던 게 도요토미 히데요시예요. 근데 아까 말했죠. 비록 여러분들 이 전쟁이 일어난 이유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의 그 혼란기 전국시대를 통일하고 나서 과대망상증에 빠진 것도 있어.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개인적 욕심도 있지만 아까 말했죠. 100년간의 싸움으로 일본에 수십만 명의 군인이 쌓여있단 말이야. 근데 얘네들이 이제 통일됐다고? 집에 가 빠이빠이 농사나 지어 난리 나는 거야. 그 실업자 군인 난리가 나는 거잖아. 그래서 통일이 끝나고 나서 할 일이 없어진 그 일본 내부의 실업 군인들, 얘네들을 가만 내버려뒀다가 얘네의 불만이 결국 누구한테 와? 도요토미 히데요시에게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본 내부의 실업 군인, 그리고 도요토미 히데요시에게 패배한 애들, 얘들이 비록 겉으로는 도요토미 히데요시 밑에서 무릎을 꿇겠지만 속으로 불만을 가지고 있겠죠. 이러고 있을 거 아니야. 그 불만 세력들, 통일돼서 일자리를 잃은 군인들과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힘에 굴복한 이 불만 세력들에게 새로운 목표를 제시하는 거야. 우리끼리 싸울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나가자. 어디로? 조선으로. 너희들의 그 넘치는 에너지를 조선에다 분출해라. 조선으로 가서 조선의 드넓은 토지를 너희에게 내가 내려주겠다. 조선만 먹는 거냐? 아니다. 중국도 먹을 거다. 이제 우리가 대륙의 지배자가 될 것이다. 라고 딱 새로운 목표를 제시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부의 불만을 외부로 돌리는 거야. 원래 여러분 내부의 불만을 돌리는 데 있어서는 외부와의 전쟁이 최고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참 정치적인 거죠, 여러분들. 그리고 이런 전쟁 끝나고 나서 일본 내부에 있는 실업 군인과 도요토미 히데요시에게 반대하던 이 불만 세력들, 얘들을 어디로 한다? 얘들의 불만을 외부로, 그 외부로 불만을 표출하는 게 전쟁의 원인인 거야. 100년간의 전쟁으로 단련된 군인. 얘들아 말이 100년이지. 100년이면 얘들아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전쟁만 한 거야. 그것도 무려 거의 2세대 정도. 당시 평균 수명이 40살이었으니까 거의 아버지 자식들이 다 전쟁만 한 거예요, 여러분들. 100년이면은. 거기다가 여러분들 또 어떤 이유도 있느냐? 일본의 상인들, 이 돈을 가지고 있는 상인들도 전쟁을 원했다? 왜 상인들이 전쟁을 왜 원해요? 여러분, 일본이 100년 동안 자기들끼리 싸웠죠. 그러니까 이때가 일본의 왜구들이 막 날뛸 때란 말이야. 봐봐, 중앙정부에서 통제를 못 해주니까 이 지방의 애들이 막 싸우다가 좀 흐트리면 어디로 가는 거야? 바다 건너가지고 해적질하러 가는 거예요. 그 타겟이 어디예요? 중국 아니면 우리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100년간의 전쟁 동안에 중국, 당시 명나라였죠. 명나라는 조선은 일본과 교류를 했을까? 안 합니다. 이 100년간의 전국시대 동안에 아우 이 외놈 새끼들 하도 쳐들어오네, 이 해적 새끼들 하고 나라 문을 딱 걸어 잠궈. 그러니까 일본은 전국시대 동안 이웃나라랑 교류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통일됐으니까 뭘 원해? 무역을 하기를 원하는 거야, 일본의 상인들이. 근데 명나라랑 우리 조선이 무역을 해줘? 이씨 해적 새끼들 또 쳐들어오려고, 아우 외구들 찌긋찌긋해 하고 나라문을 잠근 거야. 그러니까 일본의 상인들은 무역을 확대하기를 원하는데 조선이랑 명나라가 교류를 해줘 안 해줘? 안 해주는 거야. 100년 동안 하도 이 왜구들이 얇았으니까. 중국, 명나라와 조선이 일본 상인들과 교류를 해야 안 해?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안 하면 어떻게 한다? 힘으로라도 그들의 나라 문을 열어서 그들의 그런 돈을 우리가 가져오자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전쟁한다 그랬을 때 일본의 상인들이 열광적으로 호응했어요. 조선과 명나라의 문을 힘으로라도 뚫어버리자. 그래서 우리가 그들의 그런 재화를 가져오자. 상인들이 돈 다 해줬어. 그래서 이게 참 그런 거 좀 봐봐. 너무 극명하게 대비되지 않아요? 200년간의 평화로 국방제도가 엉망진창이 되고 분열되어 있는 조선과 전쟁 끝나고 전쟁에 단련된 베테랑 군인들 수십만 명이 쌓여있고 그들의 그 넘치는 에너지를 외부로 표출하길 원했던 일본. 일본이 당연히 조선을 쳐들어갈 수밖에 없지. 거기다가 당시에 이 나름 아시아의 주인으로서 천하의 주인이라고 중심을 잡아줘야 되는 명나라도
당시 여진족의 침략으로 나라가 휘청휘청하고 있던 상황이었어. 그러니까 일본이 명나라까지 먹어치우겠다는 계략을 가진 거예요. 이래서 일본이 이제 어디로 오는 거야? 조선으로 쳐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1592년 임진왜란의 시작이에요. 자, 그럼 이제 전쟁이 우리가 왜 일어나는가 봤죠. 여러분이 사실 일본이라도 조선 쳐들어오지 않겠어요? 이런 상황이면은? 참 슬프지만 그렇죠, 여러분들. 자, 아무튼 이런 전쟁 배경 봤고요. 그럼 이제 이 전쟁이 어떻게 전개되는가, 전쟁의 진행 과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그럼 우리 이제 이 임진왜란이 어떻게 전개되었는가, 그 7년 전쟁의 전개 과정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1592년 이러고 있으면 어떡할까요? 일본이 쳐들어오는데, 일본이 쳐들어옵니다. 근데 여러분 아까 말했죠?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단순히 조선만을 목적으로 쳐들어온 게 아니에요. 좀 자존심 상하지만 일본 도요토미 히데요시 입장에서는 조선은 당연히 먹는, 조선은 거쳐가는 거고, 진짜 목적은 어디? 바로 명나라였어요. 명나라. 그래서 일본이 당시 우리나라 쳐들어올 때 내걸었던 명분이 뭐냐면 요겁니다. 프린트에 나오죠? 정명가도. 우리는 너희 조선을 쳐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디를 정벌하러 간다? 명나라를 정벌하러 간다. 근데 그 일본이 이제 명나라로 가는 길에 조선이 그 거쳐가는 중간 지점이니까, 너희가 중간 지점이니까 우리에게 빌려달라. 무엇을? 길을 빌려달라. 그러니까 우리는 명나라로 쳐들어가는데 그 사이에 있는 너희 조선이 거쳐가는 중간 지점으로서 우리에게 길을 빌려달라 라는 명분을 가지고 쳐들어와요. 말도 안 되는 소리가 한데, 그러니까 되게 일본이 얼만큼 우리를 낮게 보고 있었냐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딱 일본이 쳐들어오는데 일본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일본이 처음에 선발대로 왔던 게 16만, 후발대로 온 게 15만, 거의 도합 30만이 넘는 어마어마한 대병력을 조선에 파견을 합니다. 근데 이 조선이 얼마나 현실감을 갖었냐면, 이 16만의 군대가 한 번에 다 건너올 수 없잖아. 그래서 막 고니시 유키나카의 1군, 가토 기요마사의 2군 이런 식으로 딱딱딱 군을 나눠가지고 이제 한 번에 막 10,000명 단위로 보냈는데, 일본이 배를 타고 건너올 거 아니야. 그럼 얘들아, 일본이 배를 타고 조선으로 쳐들어오면 제일 먼저 어디로 상륙할까? 그치? 부산으로 온단 말이에요. 부산으로. 근데 이제 부산 앞바다에 일본군이 탄 배가 쫙 몰려왔는데, 당시 이제 부산 사람들은 뭐지? 일본 애들이 조공바치러 오나? 라고 알았대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 정도로 국제사회의 감각이 없었던 거야. 근데 또 왜 이렇게 여러분 조선이 일본의 침입을 이렇게까지 속수무책으로 당했냐? 실은 조선도 아예 바보는 아니었던 게, 일본이 이렇게 도요토미 히데요시에 의해서 통일이 됐고 일본이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라는 걸 조선도 알고는 있었어. 그래서 조선에서 당시 왕이 선조였거든요. 선조가 신하들을 보내. 야, 요즘 일본 분위기가 심상치 않대. 일본이 도요토미 히데요시라는 자에 의해서 통일됐고 일본 분위기가 뭔가 어수선하다니까 너희가 가서 한번 봐봐. 얘네가 전쟁 일으킬지 안 일지. 했는데 당시 여러분, 조선은 사림이 정권을 잡고 나서 붕당 정치가 진행되던 상황이었고, 당시 붕당은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서인과 동인으로 나누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선조가 서인 대표 1명, 동인 대표 1명 이렇게 일본에 보냅니다. 당시 서인 대표로 일본에 갔던 게 황윤길이고요. 동인 대표로 갔던 게 김성일이에요. 이 둘이 딱 이제 일본에 가서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만나고 오는데 딱 돌아와. 이 선조가 물어보는 거야. 야, 가보니까 어때? 일본 분위기 어때? 도요토미 히데요시라는 사람 얘 어떤 애야? 진짜 얘네가 우리를 상대로 전쟁을 일으킬까? 라고 했더니 이 서인 황윤길은 전하, 큰일 났습니다. 일본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얘는 진짜 먼 일 일으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라는 자의 눈빛이 장난이 아닙니다. 먼 일을 일으킬 것 같은 눈빛입니다. 지금이라도 전쟁을 대비해야 합니다. 라고 말했는데 동일 대표였던 김성일은 전하,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 원숭이 같은 새끼입니다. 눈빛 완전 죽어가지고 원숭이 같은 새끼예요. 이거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 근데 사람은 여러분들 믿고 싶은 걸 믿죠. 전쟁이 날 테니까 대비하라는 의견과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 중에 사람의 심리가 어디로 기울까?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거기다 마침 권력을 잡고 있던 게 동인이었어. 그러다 보니까 이 동인의 의견이 채택돼가지고 조선은 마지막 기회까지 놓쳐버리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물론 김성일이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했던 이유는 단순히 서인이 싫어서 그런 것보다 실제로 나중에 유성룡이라는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 물어봐. 유성룡이 동인이었거든, 김성일한테. 진짜 전쟁이 안 날 것 같냐 했더니 김성일도 나도 봤을 때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근데 괜히 내가 전쟁 난다 그러면 나라 분위기가 어수선해지지 않겠느냐 라고 해서 뭐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거다 얘기했다는데, 그렇다고 치더라도 너무 아니란 현실 대응이었죠. 아무튼 그래서 일본군이 건너올 때 무역선이 건너오나 했을 정도로 아무런 대비가 되어 있지 않던 조선.
일본의 선발대가 부산에 상륙을 합니다. 그리고 일어났던 전쟁이 바로 부산진 전투라는 거예요. 부산, 큰 도시죠. 몇 시간 만에 무너졌냐? 4시간 만에 무너집니다. 부산을 지키고 있던 지휘관 정발과 그 휘하 병사들은 정말 용감히 싸웠어요. 일본 기록에 남아있어. 일본이 걱정했다 그래. 야, 조선의 모든 성에서 모든 병사들이 이렇게 우리에게 저항하며 우리가 조선을 어느 새로 점령해? 라고 할 정도로 정발과 부산의 병사들은 힘껏 싸웠지만 너무 수적 열세니까 결국에 4시간 만에 부산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일본이 이제 어디로 가느냐? 부산 옆에 동래라고 하는 지방이 있다. 이 동래성으로 딱 진군을 해요. 당시 동래성을 지키던 지휘관이 송상현이라는 분이야. 일본이 부산을 워낙 힘들게 깨뜨리다 보니까 이 동래부사 송상현에게 길을 비켜주면 죽이지 않겠다. 우리는 길만 빌려달라. 길만 비켜주면 죽이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송상현이 뭐라 그랬냐? 답장을 뭐라 그랬냐? 죽기는 쉬워도 길을 비켜주긴 어렵다. 그러니까 길 안 비켜주긴다. 못 비켜준다. 항복은 없다였어요. 그래서 이제 또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는데 이게 참 슬픈 게 송상현과 이 동래성의 병사들도 정말 치열하게 싸우고 이때 얼마나 치열하게 싸웠냐면 백성들도 근데 기록에 나와. 여자들도 지붕에 올라가서 기왓장을 던졌다 그래요. 일본 막 올 때. 그 정도로 치열하게 싸웠다? 근데 결국에 상대가 안 돼. 얘들아, 이 부산진이나 동래성을 지키던 군대는 수백 명, 수천 명이야. 근데 일본이 지금 90만 명이 몰려왔단 말이야. 만 명 단위로. 상대가 안 돼요. 그래서 송상현이 최후를 직감합니다. 아, 결국 이 성은 함락될 것이고 나는 죽겠구나. 그래서 송상현이 마지막으로 딱 관복을 딱 차려입고 임금님 계신 북쪽을 향해서 절을 한번 딱 하고요. 아버지에게 유서를 써요. 아버지, 제가 아버지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아버지보다 먼저 죽는, 자식된 자로서 부모보다 먼저 죽는 끔찍한 불효를 저지르지만 제가 나라의 지방관으로서 외적이 쳐들어오는데 저 혼자 살 수는 없습니다. 아버지보다 먼저 죽는 부효 저승에서 갚겠습니다. 유서 남긴 다음에 끝까지 싸우다 죽어. 일본이 이 송상현의 의기에 감동해서 송상현의 무덤을 만들어줘요. 정말 적이지만 용감한 사람이다. 근데 조선의 매운맛은 여기까지였어. 딱 부산인 동래성까지만 매운맛이었어. 그 다음부터 그냥 필패스예요. 다 뚫리는 거야. 저항도 안 해요. 그냥 일본군이 딱 오기만 하면 지방관부터 군인들이 다 성을 버리고 도망가는 거야. 말했죠? 이미 군역제도가 문란해 있잖아. 싸우고 싶어도 싸울 군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본이 부산과 동래를 뚫은 다음에 수도인 서울까지 오는데 얼마 걸렸다고 나와? 20일. 이게 말이 돼, 얘들아? 얘들아, 부산에서 서울까지 걸어가도 한 달이야. 근데 완전 무장한 수십만 명의 군인이 오는데 20일이라고? 한 달도 걸어오는 것보다 빨랐던 거야. 그러니까 일본군도 정말 빠르게 전진을 했지만 중간에 저항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야. 심지어 전쟁 난 거 며칠 만에 하는지 아세요? 4일 만에 알아. 전쟁이 터지고 나서 4일 있다가 조정에서 일본이 쳐들어왔답니다. 아이 또 오랑캐들이 준동을 하는구만. 몇 명이나 쳐들어왔대. 규모가 상상이 안 됩니다.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4일 지나서 한 거야. 엉망진창이죠, 여러분들. 근데 얘들아, 일본이 이렇게 빠르게 서울로 온 이유는 뭐냐면 일본의 목적은 딱 하나야. 여러분 기억을 더듬어봐요. 우리 백제 멸망할 때 기억나? 신라랑 당나라가 연합을 해서 백제를 딱 쳐들어올 때 바로 어디로 쳐들어가죠? 백제 지방 신경 안 쓰죠. 바로 어디? 백제의 머리를 쳐야 한다. 머리가 어디야? 그 나라의 왕이 있는 수도. 수도만 날려버리고 왕만 날려버리면 나라는 끝이다. 해서 나당연합군이 빠른 속도로 사비로 빡 진군해가지고 의장 딱 잡아가 버리고 백제가 허무하게 멸망하잖아. 그지? 일본 전략도 이거야. 적의 머리를 쳐야 한다. 적의 수도를 쳐야 한다. 조선의 수도가 어디야? 한양. 그러니까 일단 지방. 얘들아, 일본은 경상도를 통해서 바로 서울로 올라가요. 전라도라든가 강원도와 다른 지방은 신경 안 써. 일단 수도부터 점령하자. 해서 일본이 빠르게 막 계속 진군을 해옵니다. 최소한의 군량만 가지고 막 진군을 해와요. 자, 우리 발등에 불 떨어진 선조 어떻게 하냐? 당시 여러분 선조가 당시 조선 최고의 명장이 누구였냐면 신립이라는 장군이어서, 신립이 어떤 사람이냐? 조선의 그 북방 지방 있죠. 함경도랑 이쪽 그 평안도 지방에서 여진족을 상대로 싸우던 기병 지휘관이야. 당시 조선 최고의 명장이었어요, 신립. 그래서 이 신립을 딱 불러. 그리고 내가 믿을 건 너밖에 없다. 너가 일본 놈들을 막아다오. 해서 이제 신립을 보내는데 마지막 희망이란 말이야. 근데 여러분, 이 신립이 데려가는 군대가 몇 명이냐? 8,000명이야, 8,000명. 그 상상이가 일본은 지금 얘들아 16만 명이 오고 있는데 신립에게 온 군대는 8,000명이었다고. 그러니까 선조도 군대를 막 이제 전쟁 났으니까 조선에서 야 군대 모아라 했는데 뭐야? 군인이 없는데요? 아니 여기 멀쩡하게 군대 명부에 있는데 다 포내고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미 조선은 군인이 없는 거야. 그래서 왕인 선조가 나라를 지키라고 신립 조선 최고의 명장에게 준 군대가 8,000명이에요. 8,000명도 정규 군인이 아니에요. 다 농사 짓던 일반 농민들 그냥 긁어 모아가지고 보낸 거야. 그러니까 신립도 멘붕이 온 거예요. 왔는데 신립이 얼마나 멘붕이었냐면은 내려가다가 왕한테 이제 그 상소를 올리잖아. 자기 이름도 안 써.
이름을 쓰는 것도 까먹을 정도로 실도 멘붕인 거야. 이런 오합지졸 8,000명 농민들 가지고 어떻게 적을 막냐. 그래서 이제 실립도 고민을 하다가 어디까지 오느냐. 여러분 이건 안 그려도 됩니다. 자, 당시 여러분들 이 경상도를 뚫고서 일본 애들이 서울로, 지금 목표는 서울이죠. 일본 애들이 막 밀려오고 있는데 당시 일본 애들이 여러분들 서울로 가기 위해서는 이 충청도의 충주 이 지방을 통과를 해야 돼요. 충주, 중원 고구려비 기억나죠? 한반도의 중심이란 말이에요. 여기를 통과해야 되는데 당시 신립이 이제 8,000명의 딱 군대를 이제 딱 끌고 오면서 신립이 생각을 합니다. 당시 여러분들 이 충주에 여러분들 조령산맥이라고 엄청 험준한 산맥이 있다? 서울로 갈 거면 반드시 여길 통과해야 돼. 아, 물론 이 산맥 안 넘을 수 있어. 근데 이 조령산맥을 통과 안 하면 한참을 삥 돌아가야 돼요. 길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이 조령산맥만, 험준한 산맥만 딱 틀어막으면 일본을 상대로 시간을 끌 수 있는 거야. 근데 신립은 조령산맥을 막지 않아요. 어디로 가냐? 충주에 탄금대란 지역이 있습니다. 탄금대, 넓은 평야가 있거든요. 이 탄금대에서 일본과 정면 승부를 하겠다라고 나온 거야, 신립이. 신립이 왜 이런 어이없는 짓을 했느냐? 아니 쌤, 신립 군대 8,000명이래요. 훈련도 안 된 오합지졸이래요. 근데 험준한 조령산맥이 아니라 왜 탄금대 같은 평야에서 적을 막을 생각을 해요? 이건 여러분 오늘 평가가 많은데 신립은 여러분들 8,000명 중에서 신립 원래 이 북방의 기마병 지휘관이라고 했죠. 신립이 내려올 때 자기의 직속 그 기마병을 한 1,000명인가? 800명인가 1,000명 정도 데리고 와. 그러니까 8,000명 중에 1,000명은 자기의 직속, 자기가 데리고 있던 정규 기마병인 거야. 나머지 7,000명은 이제 오합지졸이지만. 근데 생각해봐. 싸움도 제대로 안 해보니 오합지졸들 데리고 산맥에 진을 치면은 신립 생각이야. 병사들이 한밤중에 다 도망가 버릴 수 있잖아. 훈련받은 정규군이야. 자, 이 산을 토대로 일본을 막자! 네, 장군! 이러겠지만 훈련 안 된 병사들은 무서워. 나 집에 갈래. 밤이네? 아무도 안 보겠네? 가버릴 수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신립은 산맥에 진을 치는 걸 반대하고 탄금대 넓은 평야로 나갑니다. 여기서 이제 자신의 기마병, 직속 기마병을 믿고 한번 힘싸움 벌이겠다라고 했던 거야. 당시 이제 이 충주로 오던 일본의 선봉장이 고니시 유키나카라는 애고 얘가 데리고 온 군대가 한 16,000명이에요. 그러니까 2배 정도 되는 병력이죠. 16만 명이 한 번에 못 와. 여러 갈래로 진군하니까. 아무튼 자, 일본군 고니시 유키나카의 1군 16,000명 대 신립이 이끄는 8,000명의 조선군이 탄금대에서 전투가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루도 못 버티고 전멸해요. 지휘관인 신립부터 전멸, 조선군 전멸했어요. 전멸. 이거 왜 이렇게 허무하게 깨졌냐? 탄금대가 그냥, 예를 봐봐. 신립은 지금 뭘 믿고 있는 거야? 본인의 기마병을 믿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충주 탄금대는 평야는 평야인데 갯벌이야, 얘들아. 뻘. 진흙지방이라고. 그러니까 말이 제대로 빨리 달리지 못하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아까 좀 말을 좀 안 했지만 일본은 여러분들 당시에 엄청난 신무기로 무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고 하는 조총. 당시 일본이 유럽, 포르투갈 상인으로부터 수입해온 조총이라고 하는 총이 있었어요. 총. 이 조총으로 무장을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거죠. 넓은 평야에 조선군이 막 몰려와. 일본이 보기 얼마나 웃길까? 뭐야? 나 다 죽여달라는 거야? 야, 조총병! 해가지고 타타타탁! 해가지고 전멸해요. 물론 여러분이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당시 일본이 쓰는 총은 오늘날 총처럼 다다다닥 따발총이 아니라 한 발 빵 쏘고 또 한 발 빵 쏘는 거야. 그러니까 1분에 한 발 나가는 총이야. 그럼 쌤 1분에 한 발 나가면 활이 훨씬 빠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조총이 무서운 점은 활은 훈련하는데 적어도 1년 넘게 걸려. 제대로 쏠 거면. 근데 조총은 한 달이면 배워요. 거기다가 일본은 어떤 전략을 썼냐. 조총이 말했죠. 파괴력은 좋지만 속도가 느려. 1분에 한 발 나간다고 막 쏜다고. 일본은 이 약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3단 대형을 들고 나옵니다. 조총 병사들을 3단으로 딱 줄을 세워. 그리고 맨 앞줄이 빵 쏴요. 앞줄이 쏠 때 뒷줄은 장전하고 있어. 그러니까 앞줄 쏜 애가 뒤로 딱 가면은 그 다음 두 번째 줄 애가 빵 쏴요. 그럼 그 다음에 세 번째 줄 애가 또 빵 쏴. 그럼 애들이 계속 돌고 돌면서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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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빈틈이 없는 거야. 이런 연발 사격 전략으로 넓은 평야에서 신립 포함한 조선의 8,000명 군대는 그냥 하루아침에 전멸해버립니다. 그래서 욕 많이 먹는 거야. 차라리 조령산맥을 지켰다면 시간이라도 끌 수 있었을 텐데 넓은 평야로 나갔다가 그만큼 일본군이 얼마나 이 압도적인 화력으로 무장했는가를 몰랐던 거야. 신립은 단순히 기마병이면 보병을 이길 수 있다 생각을 했는데 이미 일본이 색다른 무기나 전략을 들고 나온 거죠. 아무튼 믿었던 신립마저 뚫려버립니다. 이제 수도 서울까지 한앞이야. 우리의 선조 어떻게 했을까요? 수도를 버리고 도망갑니다. 어디까지 도망가냐? 여러분 그 왼쪽 아래에 임진왜란의 전개가 준 지도 있죠? 지도 보시면은 11시 방향에 여기 의주 보여요? 의주? 여기까지 도망가요.
이게 일본이 깜짝 놀란 거야. 일본은 여러분들 사무라이 문화예요. 일본은 그 지휘관은 죽으면 죽었지 절대로 성을 버리고 도망가지 않아. 일본도 당연히 한 나라의 왕은 수도 서울을 끝까지 지킬 것이다. 서울이 코앞에 닿는데 와보니까 서울이 빈 거야. 왕이 도망을 갔대. 일본이 깜짝 놀랐어. 이거 말이 안 되는 거니까 일본 입장에서. 근데 여러분 선조가 당연히 도망가는 건 올바른 선택이었어. 그때 선조가 서울 지키겠다고 막 깝치다가 죽었으면 전쟁 끝이었어요. 선조는 전략적으로 올바른 선택을 한 건데 문제는 선조가 한밤중에 몰래 피난을 간 거야. 평소 때 그렇게 백성들아 나는 너희 아버지다 복종해라 하고 성리하게 이념을 거들먹거리던 선조란 양반들이 한밤중에 몰래 도망갔다고. 분노한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어머 임금님 도망가신다. 평소 때 그렇게 우리한테 아버지라고 하셨는데 도망가시네. 밤중에 도망가시네. 밤에 가시면 위험한데 우리가 불 가는 길 밝혀드리자 이래가지고 경복궁을 불질러버려요. 일본이 불지른 게 아니야. 분노한 백성들이 경복궁을 불지릅니다. 그리고 선조는 맨 처음에 어디로 도망가냐. 여기 그 서울 위에 평양 기억나요? 평양? 옛 고구려의 수도 평양으로 도망가. 근데 여러분 평양 사람들은 드세요. 고구려의 후예잖아. 평양 사람들이 임금님 우리만 믿으시라요. 우리랑 싸우자고. 평양 사람들이 도망간다 생각 안 해. 우리만 믿으시라요 이러면서 우리랑 같이 싸우자. 임금님만 우리랑 함께 해주시면 우리가 여기서 일본을 상대로 목숨 걸고 싸우겠다 하는 거예요. 선조도 그들 앞에서 그래 고맙다 평양 백성들아 내가 너희 함께 하겠다 싸우자 하고 또 도망가요. 또 도망가. 계속 도망가. 이게 여러분 얼마나 빠르게 도망가냐면은 선조가 도망가면서 누구한테 도와달라고 했을까? 그래 우리가 늘 사대하고 섬겼던 우리의 아버지 같은 나라 명나라 있죠. 애초에 지금 일본이 명나라 가겠다 온 거잖아. 그래서 도와줘요 형님 도와줘요 아빠 하고 도와달라고 명나라에 편지를 보낸다? 명나라가 처음에 거절해요. 왜냐? 안 믿은 거야. 야 상식적으로 한 달도 안 돼서 너희 수도가 뚫릴 수 있니? 그래서 상식적으로 이렇게 빠른 시간 만에 왕이 국경 지방까지 도망을 친다고? 이거 짜고 치는 거지? 솔직히 말해. 너네 일본이랑 편먹고 우리 명나라 쳐들어오려고 짜고 치는 거지? 라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너무 억울한 거야 선조는. 너무 쪽팔리지 않아? 명나라가 보기엔 짜고 친다고 할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속도로 뚫린 거예요. 그래서 선조는 의주까지 도망갔어. 다 먹힌 거야. 막 뚫린 거예요. 이대로 나라가 멸망하나 싶었는데 아직 조선이 망할 운명이 아니었습니다. 이 멸망 직전에 몰린 조선. 수도도 모자라서 의주까지 몰린 조선을 구한 건 우리가 알고 있는 민족의 성웅 이순신이에요. 이제 이순신의 활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이제 참 우리 가슴이 웅장해지는 이순신 장군님의 그걸 보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많이 돼가지고 한번 끊어야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일단 우리가 이번 시간에 뭐 배웠죠? 네, 임진왜란이 발생하게 된 배경을 봤습니다. 왜란이 터질 당시 16세기의 동북아시아의 상황, 조선의 상황과 일본의 상황이 어땠는가. 조선은 200년간의 평화, 큰 전쟁이 없다 보니까 군역제도가 문란해져서 양인계병제의 원칙이 무너지고 대립제, 반군수포제를 통해서 실제로 군대를 가는 사람이 없었다. 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포를 내면 군대를 안 가도 된다. 라고 하는 원칙이 생겨버려서 국방이 텅텅 비었다. 그리고 양반들은 분열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고. 그렇다고 마냥 준비를 안 한 거 아니에요. 큰 전쟁은 없었지만 오랑캐의 침입은 계속 있었거든. 그래서 최소한의 대비책. 중종 때 여러분들 삼포회란이 터지면서 뭘 만들어? 국방의 그 변방의 일을 대비하는 군사기구, 임시군사기구인 비변사를 만들고 명종 때 을묘해변이 터지면서 이 비변사가 어떻게 돼? 정식기구가 돼요. 근데 참 외란 터지는 시점이 교묘하죠. 기묘사와 을사사 때 터진 거야. 나라가 혼란스러우니까. 아무튼 이런 혼란한 상황이었다. 그에 반해 일본은 누가 등장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등장하면서 100년간의 전국시대. 그 일본이 100년 동안 자기들끼리 죽고 죽이는 그 분열기였는데 그 100년간의 전국시대를 통일한 통일 군주가 등장을 합니다. 그게 바로 도요토미 히데요시였어요.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나 정도의 능력이면 대륙, 조선, 중국을 넘어 인도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망상을 했던 것도 있지만 일본은 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어. 100년 동안 전쟁했는데 끝났어. 나라의 그 100년 동안 싸움만한 군인만 수십만 명이야. 얘들한테 전쟁 끝났어 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일부의 실업군인과 도요토미 히데요시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던 세력, 얘들의 불만을 외부로 표출하기 위해서 타겟을 삼은 게 조선이랑 중국이었어요. 거기다가 100년간의 전국시대 동안에 조선과 명나라가 일본에게 무역을 안 해줘. 닫아버렸단 말이야. 그래서 이 무역을 확대하기 원하는 상인들의 그런 서포터, 이런 게 겹쳐서 일본이 결국 전쟁을 일으킵니다. 자, 전쟁의 전개 과정보다 말하는데 일본이 여러분 애초에 조선은 목표가 아니야. 조선은 당연히 먹는 거고 목표가 어디예요? 중국이에요. 명나라. 그래서 정명가도 명나라로 갈 테니까 길 빌려줘 했죠. 그래서 이제 일본이 쳐들어왔을 때 조선은 아무것도 몰랐다 그랬죠. 무역선인가? 조공선인가 했다 그랬죠. 그래서 20일 만에
부산진, 동래성, 충주, 탄금대 전투해가지고 바바방 뚫려버리고 20일 만에 서울이 뚫려버리고 선조 어디까지 도망간다? 의주까지 도망간다. 명나라가 의심할 정도로 빠른 속도로 조선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조선을 구하는 게 충무공 이순신인데 이 가슴 웅장해지는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는 다음에 보도록 할게요. 이순신 장군 얘기만 해도 사실 이거 거의 한 달 내내 할 수도 있어. 아무튼 이 재미있는 이순신 장군의 가슴 웅장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